최근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건데요. CME 비트코인 레버리지 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이 사상 최대다 하면서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이전의 영상과 이제 쇼츠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제 비트코인을 싸면서 반대로 이제 해칭하려는 것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물량이 생겼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E 선물거래라는 것은 2017년 12월에 생겼고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최초로 도입이 됐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비트코인 또 하락장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21년 10월에 이제 출시가 되었었고요. 얼마 안 가서 또 하락장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 1월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고 단기적으로는 한 20% 빠졌다가 쭉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CME 선물거래소는 이게 2017년 12월부터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꽤 오래됐죠. 지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현재 이제 와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CME 선물거래는 거래량이 그렇게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 선물 총 포지션이 15만 6천 개로 약 한 100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이 전통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나 개미 투자자가 아닌 미국의 전문기관 거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CME 거래소의 영향이 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전에 바이낸스나 아니면 옛날에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 얘가 1등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9등으로 밀려났는데 이런 것들이 주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ME가 원래 1등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한 2등 정도 있었는데 바이낸스를 제쳤던 때가 작년 11월입니다. 이때 제쳤고 그 까닭은 이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작년 6월 미 SEC가 바이낸스를 이제 고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이낸스의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참펑샤워 감옥 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낸스 공격이 시작되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물 거래에 있어서 CME가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바이낸스랑 참펑샤워 이제 기소될 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 미국이 거래 통제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CME 공매도 포지션은 58억 달러에 달하며 아직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은 지금 다들 좋은 소리하고 비트코인 간다고 하는 건데 정작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시장에서 많은 또 오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CF 벤치마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이때 이후로 8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베이시스 트레이드, 즉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로 이익을 보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여기에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익거래를 노리는 기관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3개월마다 미 SEC에 보고하는 13F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예전에 1, 2, 3월에 대해서 45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5월 15일까지 발표를 했었어야 됐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스터디한 적이 있었습니다. 1분기 서류에 의하면 지금은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때 서류에 의하면 3% 미만만이 실제 이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에 의해서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10% 정도가 헤지펀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5%가 개인 물량입니다. 즉 10%에 해당하는 이 헤지펀드의 물량이 현재 CME 공매도 물량이 섞여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1, 2, 3월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 5, 6월 동안에 또 헤지펀드의 물량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데이터라는 것은 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해서 유출하는 것이죠. 일단 1, 2, 3월에 대한 데이터를 잠깐 보자면요. 이 헤지펀드의 비율을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GBTC는 좀 적어요. 근데 여기 아이비트, 블랙락거 있잖아요. 그리고 피델리티 걸 보시면 10%, 14%, 비트와이즈 8%
약 한 1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영역, 음영 처리된 파란색 영역 보시면 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의 경우인데요. 이 보유자산 보시면 GBTC 경우에는 8%인데 나머지 블랙락 4%, 피델리티 뭐 3% 정도, 비트와이즈 2.6%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적죠. 그래서 더 들어와야 된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더 들어야 되고, 이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목적은 과연 이들이 장기 우상향을 꿈꾸면서 롱텀 전략으로 홀딩을 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헤지펀드입니다. 차익거래를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록의 아이비트의 홀더 랭킹을 보시면 대부분이 여기 헤지펀드들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1등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여기는 좀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다중전략 헤지펀드, 두 번째도 헤지펀드,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이제 헤지펀드, 여기 뭐 다중전략 투자회사인데 이것도 헤지펀드. 보시면 참 대부분 헤지펀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ETF를 대규모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를 많이 참여했지만 그 헤지펀드 하나하나에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할당되는 자산이 0.2% 미만입니다. 특히 아까 1등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2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총 자산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관급의 비트코인 ETF 홀더 보시면 헤지펀드가 50억 달러, 그리고 RIA가 26억 달러, 나머지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미국이 25대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펀드가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노출돼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현물 ETF 20억 달러 투자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여기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50억 달러 중에 20억 달러니까 이만큼은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할당 비율이 0.2% 미만,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1등 헤지펀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이 할당된 것도 1% 미만이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뭐 순유입량, 순유출량 이런 거 볼 때 이제 이 표를 많이 좀 보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빨간색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00으로 뜨는 경우는 되게 유의해야 된다라고 한번 몇 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블랙룸이 다른 ETF 진행한 데에서 바로바로 발표가 나오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 값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로 순유출됐다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ETF 총 현황을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 이 물량 안에 헤지펀드 물량이 약 한 10% 정도 있다. 아까 봤다시피 85% 정도 이제 개인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1, 2, 3월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물량은 이것보다는 더 지금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 선이 CME 선물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고요. 초록색 선이 비트코인 ETF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얼마 담겼는지 알 수 있는 그 흐름입니다. 이거요. CME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할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도 감소하거나 그렇게 뭐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증가하는 기간대 보시면 ETF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란색 선이 CME 선물 거래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막대기가 ETF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면 나갔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ETF가 순유입이 되고, 여기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감소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ETF 플로우 보시면 유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ME의 미결제 약정과 ETF의 플로우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황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흰색은요,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뺀 값입니다.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크면은 이렇게 양수가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현물 가격과 같거나 현물 가격이 크다면 0 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수가
뜨죠. 즉 대체적으로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현재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갑자기 올랐다가 푹 꺼지고 올랐다 푹 꺼지고 올랐다 푹 꺼지고 이러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주기가 지금 한 달 주기입니다. 즉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 보시면 이렇게 한 달 주기로 거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미래 가격을 봤을 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는 선물 계약의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투자자들이 미래의 높은 가격을 기대하면서 현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이러한 심리를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유입이 진행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순유입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같을 때는 이 시기에는 유출 또는 순유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해칭한다, 100을 사고 100을 파는 거면 결국 가만히 놔두면 될지 왜 이 짓을 하냐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오해가 풀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제로가 아니기에 헤지펀드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이시스 트레이드, 무위험 차익 거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요. 현물로 비트코인 한 개 구매하고요. 선물로 비트코인 한 개를 공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가격 상승 시 현물에선 이익을 보고 선물에선 손해를 봐서 즉 상쇄가 되죠. 반대로 현물 가격이 하락 시 현물은 손해를 보고 선물에서는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봅니다. 따라서 손해와 이익, 그래서 상쇄가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달 주기입니다. 즉 선물 계약 생성 시에 처음에는 이 프리미엄이 생기다가 만기로 갈수록 현물 가격과 같아지는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건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이 계약월을 보면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초 계약이 오픈이 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계약이 만기가 되면서 현물 가격이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헤지 펀드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죠. 현물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을 5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을 5만 1000달러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중에 기대 심리,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선물에도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녹아있다. 프리미엄은 1000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지펀드가 현물 비트코인 한 개 또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물이나 ETF를 구매를 해서 5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ME에서는 선물로 비트코인 한 개를 공매도 하겠습니다. 공매도 할 때 5만 1000달러 수익 예상으로 이렇게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것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는 만기 시에 현물 가격이 5만 5천 달러가 됐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물 가격도 5만 5천 달러가 되죠. 자, 현물에서 아까 처음에 5만 달러에 샀고 5만 5천 달러에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럼 5천 달러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에서는 5만 1천 달러의 공매도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5만 5천 달러가 됐기 때문에 손실은 4천 달러가 됩니다. 즉 이익을 5천 달러 보고 손실을 4천 달러 받기 때문에 1000달러의 순이익이 발생됩니다. 딱 프리미엄만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럼 만기 시의 현물 가격이 4만 5천 달러가 되면 선물 가격도 현물 가격이 수렴이 되니까 4만 5천 달러가 되니까 자, 현물에서는 5만 달러에 사고 4만 5천 달러에 팔았으니까 5천 달러 손실입니다. 반대로 선물에서는 5만 1천 달러에 공매도를 하고 현재 이제 4만 5천 달러에 이제 수렴이 됐기 때문에 6천 달러의 이익이 남습니다. 즉 6천 마이너스 5천 1000달러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아무튼 프리미엄이 생성이 됐다면 그 프리미엄만큼 헤지펀드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단순한 예시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023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상승 때부터 CME 선물의 이 프리미엄이 뭐 그렇게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월 한 1% 정도의 프리미엄 차익이 생겼고요. 이걸 이제 12달러 하면 한 12% 정도의 프리미엄을 연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12%를 무위험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거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헤지펀드들이 이런 메리트를 느끼고 무위험 차익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지난 장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 장에 그레이스케일 GBTC 프리미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한 20년, 21년 이제 들어서 때까지 프리미엄이 한 20%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이제 누군가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이제 빚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 손해를 봤는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부터 그리고 GBTC의 즉 그레이스케일의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면서부터 이제 메리트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기를 쓰고 공기형 펀드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이제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도 프리미엄으로 누군가는 이제 엄청난 이익을 이제 봤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GBTC 프리미엄이 높을 때 이 차익 거래자들은 GBTC를 매도하고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그 프리미엄을 수익화했죠. 또는 이 한 단계 사이클로 거치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GBTC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자금 회전을 시켜서 레버리지를 계속 만들었던 것도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파산했지만 3로 캐피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돌려가지고 해먹었었죠.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프리미엄과 그 프리미엄 차익, 그런 것들을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계속 한동안은 GBTC의 그 누적량이 계속 늘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1등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장 상승 때 그레이스케일의 모델과 현재 비트코인 ETF의 모델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 장이 형태가 세련되고 뭔가 약간 좀 다른 것들로 치환돼서 그렇지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헤지펀드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 앞으로의 상승을 이끌 수 있겠냐라고 좀 걱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좀 있죠. 번스타인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올해 3, 4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3, 4분기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할당해서 대규모 자문가에 의해서 이 주도가 돼서 유입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지난 영상 한 달 전이었네요. 벌써 한 달 전 영상이었죠. 그때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큰 그림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인데, 지금은 이제 번스타인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트와이즈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아까 13F 보고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월 동안에 일정량 이상, 즉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투자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SEC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통해서 분석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 4, 5,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 나올 것인가? 6월 끝나고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8월 15일쯤 되면은 이제 2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군가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게 뭐 7월부터 뭐 될 수 있다, 7월 이후부터 될 수 있다 하는데, 이 8월 15일쯤에서 뭔가 오픈이 되면은 또 시장에 또 어떤 바람이 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3F 보고서는 매 분기마다 이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포인트만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은 소액 할당이고 일부에게만 할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할당되는 것은 그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이후부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현물 ETF가 1월 11일에 나왔으니까 6개월 뒤하면 7월이고 딱 7월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 될 거고 7월 이후부터 볼 수 있다. 그럼 뭐 3, 4분기가 되겠죠. 그 말은 결국. 그래서 JP모건이 너무 적게 할당했었잖아요. 76만 달러. 하나로 10억 원. JP모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테스트, 일부 소액 단계다. 그래서 본격적 할당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 아직 시장에 또 호재가 남아있는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뭐 매도 포지션 이제 뭐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7만 달러 회복 시 7만 달러 시원하게 가버리면은 한 16억 7천만 달러, 한화 2조 원대의 숏포지션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바이낸스 OKX 바이빗 돼서 이게 뭉쳐놓은 것들인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7만 달러 이제 볼 수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만큼의 숏포지션이 청산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CME 매도 포지션에는
지금 뭐가 많다는데 그 안에 헤지펀드 무위험 차익거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ME 매도 포지션 대폭 증가 데이터에 대해서 실질 공매도 물량은 이것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시에 한화 2조 원대 숏 포지션 청산이 예상되고요.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보통 선물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이건 나쁜 것만 아니다. 이전 그레이스케일이 2020년에서 21년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던 구조와 현재 ETF와 또 이 CME 무위험 차익거래 이것이 매우 좀 유사하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 포트폴리오 할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그리고 헤지펀드 또한 포트폴리오 지금 일부만 담았기 때문에 더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24년 올해 3, 4분기에 본격 포트폴리오 할당이 된다고 지금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올 초에 이야기 나왔던 이 공급 충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 나와주면은 다시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 버튼 눌러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영상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전체 알람을 선택하시면 영상 알림을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으니 전체 알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